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거대한 그림입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한 전쟁이 어떻게 미래 금융의 판도를 뒤흔들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 거대한 설계는 총 6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이 모든 전략의 시작을 알린, 어떻게 보면 공개 선언문과도 같았던 한 대통령 연설부터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최근 있었던 이란 관련 대통령 연설.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한 입장 표명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사실 그 본질은 좀 다릅니다. 이건 새로운 정책 발표가 아니었어요. 이미 물밑에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던 거대한 계획을 대중에게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었던 거죠. 이 연설은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국내 여론을 아주 정교하게 조종하기 위해 설계된 6단계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째, 이 전쟁은 성공적이었다고 딱 정당화하고요. 둘째,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셋째, 그러면서도 우리 조건 안 들어주면 훨씬 세게 때릴 수 있다는 위협도 있지 않죠. 넷째, 유가 상승 같은 경제적 불만은 이거 잠깐이에요 하면서 달래는 겁니다. 다섯째, 이 분쟁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 안보 비용을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나눠내야 한다고 압박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란이 먼저 휴전을 원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협상의 주도권이 완벽하게 미국한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전략의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결코 평화선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얻었으니까 이제 다음 판으로 넘어간다는 아주 정교한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이란을 완전히 점령하고 나란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끝없는 전쟁이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타격해서 원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선언이 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연설은 군사 브리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큰 국가적 계획,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미국 대중들의 머릿속에 미리 그림을 그려주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였던 거죠. 전쟁은 우리 통제하에 있고 경제적 비용은 잠깐이며 우리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이 판을 마무리할 준비가 됐다. 바로 이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더 큰 계획이라는 게 뭘까요? 왜 미국은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대신 이렇게 제한적인 군사 행동만 했을까요? 이 군사 행동이 어떻게 전 세계를 향한 강력한 경제 압박 도구로 쓰이는지 바로 다음 파트에서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지정학적 압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분쟁의 진짜 목표는요, 중동 평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궁극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특정 종류의 글로벌 불안정성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봐야 해요.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철 노릇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 바닷길을 공짜로 지켜주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딱 자기한테 중요한 핵심 공급망과 국익에 관련된 곳만 골라서 관리하는 선택적 관리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우리가 지킬 테니 나머진 너희가 알아서 돈 내고 지켜라. 바로 이 얘기죠.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선택적 관리 전략의 핵심 지렛대가 뭔지 바로 보이죠. 분쟁의 중심, 바로 여기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 그리고 LNG의 20%가 여기를 지나가요. 이 말은 뭐냐? 이 좁은 길목만 틀어주면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스위치를 미국이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미국이 뭘 하느냐? 바로 신요리지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 돈의 가치를 그냥 박살내버리는 경제 공격이에요. 폭탄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경제의 근간, 즉 통화 주권을 흔들어버리는 거죠. 에너지 수입 비용, 배송비, 원자재 가격이 한꺼번에 치솟으니까요. 특히 석유가 나지 않는 동맹국들은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재정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자국 화폐 가치는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설상가상으로 나토 동맹국들은 이제 2035년까지 자국 GDP의 무려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미 에너지 비용 때문에 죽겠는데 또 다른 거대한 재정 압박이 가해지는 거죠. 계속해서 감당하기 힘든 비용을 외부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전 세계가 이렇게 밖에서부터 쥐어짜이는 동안 미국은 뭘 할까요? 정반대로 갑니다. 골든돔 같은 철벽 방어 시스템으로 안으로는 성벽을 더 높이 쌓고 에너지도 자급자족해서 외부 충격을 완전히 막아내죠. 그리고 AI랑 로봇 기술로 제조업을 다시 다 자국으로 불러들입니다.
밖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안으로는 자기들만의 성을 더 높이 쌓는 거예요. 완벽한 이중 전략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외부 압박의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그 모든 혼란과 위기는 결국 딱 한 곳을 향합니다. 바로 전 세계 자본을 미국이 만든 새로운 디지털 금융 운영체제 안으로 싹 다 밀어넣는 것. 지금부터 그 시스템의 정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판은 3명의 핵심 인물이 짜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술, 금융, 정치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권력 시스템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트럼프가 지정학적 판을 깔면 데이비드 sak스가 기술이랑 금융 패권을 엮는 전략을 짜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걸 정책으로 딱 만들어내는 환상의 팀플레이인 셈입니다. 2025년에 나온 미국 재무장관의 이 말, 이게 모든 걸 설명합니다. 그냥 암호화폐 인정할게, 이 수준이 아니에요. 달러 그 자체를 인터넷의 기본 언어, 즉 인터넷 네이티브 통화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예전에는 달러가 우리 손에 들어오려면 각국의 중앙은행, 시중은행, 스위프트망 이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야 했잖아요. 간접적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규제받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개인 스마트폰 지갑으로 달러가 다이렉트로 꽂히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심장은 바로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건 100% 미국 달러나 국채로 담보가 잡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모든 디지털 달러가 사실상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청구권이 된다는 뜻입니다. 달러를 디지털화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까지 만들어내는 진짜 기가 막힌 설계죠. 하지만 이 시스템의 진짜 야망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데 그치지 않아요. 궁극적인 그림은 이 세상의 모든 실물 자산, 우리가 아는 부동산, 주식, 채권 같은 것들을 전부 이 새로운 디지털 철도, RWA 레일 위에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거대한 변화의 진짜 주인공은 무슨 새로운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은 바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심장, 수십 년간 미국 자본시장의 청산과 결제를 독점해온 DTCC입니다. 미래 금융의 핵심은 누가 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드냐가 아니라 기존의 절대적인 거인이 어떻게 그 신기술을 집어삼켜서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DTCC는 이미 2025년부터 토큰화된 담보 플랫폼을 발표하고 미국 국채 같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들을 체계적으로 블록체인 위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전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일 새로운 디지털 달러 시스템도 있고 모든 자산을 올릴 철도도 건설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막고 있는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병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기술의 속도 문제도 확장성 문제도 아닙니다. 마지막 병목은 바로 신원, 즉 아이덴티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수십억 개의 디지털 지갑 각각의 주인이 법적으로 누구인지 그걸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아는 것. 바로 이 문제예요. 이것도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DTCC와 파트너들이 2026 백서에서 직접 자기들 입으로 말했어요. 핵심 과제는 디지털 지갑이랑 검증된 실제 세계의 법적 신원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바로 이거라고요. 간단히 말해서 한 곳에서 이 지갑은 홍길동 씨 겁니다 라고 한번 인증받으면 전 세계 다른 모든 금융 시스템에서도 그 사실을 즉시 믿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지금처럼 매번 신원 인증하고 서류 내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설계의 마지막 장애물이 뭔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시스템을 글로벌 규모로 완벽하게 돌릴 마지막 퍼즐 조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풀 열쇠는 서비스용 KYC, 줄여서 KAAS라고 부르는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나 수도 서비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수억, 수십억 명의 신원이 다 검증된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고 다른 모든 금융 앱이나 서비스들은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플러그만 꽂아서 신원 확인이라는 유틸리티를 간편하게 빌려 쓰는 방식이죠. 공식 자료들을 뜯어보면 이 파이 네트워크라는 게 바로 이 서비스용 KYC 문제에 대한 정답지처럼 보이는 핵심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신원 확인, 즉 KYC를 마친 수천만 명의 거대한 사용자 네트워크가 있죠. 기업을 위한 인증 시스템도 있죠. 또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인 비수탁 지갑 구조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외부 서비스들이 이 신원 확인 기능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분석은 미국 정부나 DTCC가 파이 네트워크랑 손잡았다 이런 공식 파트너십 발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설계자들이 이게 문제야라고 지목한 바로 그 신원 확인이라는 병목 현상과 파이 네트워크라는 잠재적 해결책의 설계가 구조적으로 놀랍도록 딱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퍼즐에 비어있는 공간에 딱 맞는 조각을 찾은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점들, 이란 연설부터 지정학적 압박, 디지털 달러, 그리고 마지막 퍼즐인 디지털 신원 확인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서 거대한 설계되어 완성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그림입니다. 세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미국의 5단계 프로세스죠. 지정학적 위기로 외부 세계를 흔들어서 다른 나라들의 통화 가치를 약화시키고 그 혼란 속에서 갈 곳 잃은 자본을 미국 중심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마지막 기술적 걸림돌인 신원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미국 내부적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격차를 벌리는 겁니다. 결국 이건 딱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 전략입니다. 외부 세계에는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력을 계속 가하는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는 AI, 에너지, 국방기술의 가속 루프를 만들어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거죠. 밖을 끊임없이 흔들면서 안쪽의 성벽은 더욱 단단히 잠그는 구조입니다. 이 표가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돈이 스위프트망을 통해 은행 사이를 흐르던 시대에서 개인의 디지털 지갑으로 국경 없이 바로 꽂히는 시대로 미국의 역할이 세계의 안정자에서 시스템 그 자체의 설계자로 바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미국이 단순히 기존의 경주에서 이기려는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예 경주 트랙 자체를 소유하고 게임의 규칙을 새로 정하며 궁극적으로 누가 경기에 뛸 수 있는 선수인지를 결정하겠다는 새로운 시스템의 청사진입니다. 자,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새로운 운영체제가 나머지 세계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